남편? 사랑은 무슨, 남편은 노후 대비로 데리고 사는 거지. 앞으로 20년은 더 굴러야지. 돈 못 벌면 나이 들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남자 뭐하러 데리고 사니? 이럴 줄 알았으면 병섭이한테 시집 갈 걸 그랬다. 그러면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남편이 대수니? 노후 대비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야지 뭐.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 병섭이 전화번호 좀 누가 알려줘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동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배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지간에 꼭 바람을 피우고 몰래 재산을 탕진하고 폭력을 써야만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그러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노후 대비. 아내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좋게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물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신을 든든한 버팀목이나 동반자가 아니라 정말 도구로서의 노후 대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내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김 씨는 아직도 그 비참한 때를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낀 절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파국을 맞게 되더라도 말이죠. 김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딸들도 벌써 나이가 들어 독립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엔 김 씨와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딸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쭉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둘 모두 예쁘게 키워냈고 결과적으론 대학도 괜찮은 곳에 들어가서 취업도 했죠. 그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으니 김 씨는 늘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여느 가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툴 일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퇴직하기 2, 3년 전쯤부터는 그런 평화에 조금씩 다른 기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은 벌써부터 계획 세운다던데? 퇴직하면 당장 뭐 할 건데? 일단 퇴직하면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여행? 그냥 일하면서 못 다녀본 데도 다니고 그러면 좋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태평해? 미래 걱정도 안 돼? 퇴직하고 나서도 한 달에 최소한 3, 400은 있어야 생활이 될 텐데. 남들 원룸 건물이라도 하나 사둘 때 우린 뭘 한 건지 모르겠네.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뭐라도 구상해서 하면 되지.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펴질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에 예민했고 돈 걱정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보았을 때 김 씨의 가정은 평범했습니다. 물론 큰 부자도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일을 했으니 모아둔 재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60에 퇴직해서 90살까지 살면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했죠. 물론 김 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60살에 일을 그만두고 평생 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김 씨도 퇴직한 뒤에도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은 남들 다 주식할 때 뭐 한 거야? 그런 거라도 해서 재산을 불려놨어야지. 남자가 배포가 없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잖아. 전기세 걱정하면서 상철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 동창의 이름을 거론하며 푸념하는 아내. 상철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래. 주식으로 빚까지 생겨서 집도 판 거 못 들었어? 그러자 아내가 할 말이 없었는지 인상만 쓰고 말았지만 김 씨도 씁쓸했습니다. 노후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전부 김 씨가 돈을 덜 번 타신 것처럼 말하는데 어느 남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게도 김 씨의 퇴직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퇴직 직후 김 씨는 계획했던 여행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었지만 국내 여행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안 좋아하기에 아내와 함께 가려면 국내가 나았습니다. 여보, 퇴직 기념으로 우리 제주도 다녀올까? 아니면 울릉도나. 날씨도 좋은데. 밥을 먹다 말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심기가 불편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젓가락을 식탁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이 한가하게 여행 갈 때야?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퇴직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여행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몰랐죠.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취직 안 해? 노후 준비 안 하냐고. 신경질적인 어투에 김 씨는 다소 놀랐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김 씨가 퇴직하고 1, 2년은 쉰 것 같았으니 말이죠. 할 거야. 근데 좀 쉬다가 하려고 그러지. 쉰다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쉰다는 소리를 해.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지. 나이가 몇이라는 말에 저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취업이 힘드니까 빨리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젊으니까 놀지 말고 일해야 하는 때라는 것인지. 하지만 어떤 뜻이건 간에 김 씨가 여행 간다고 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초조해 보이는 아내의 표정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도 물론 곧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유용하다는 자격증도 몇 개 따두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도움에 되겠거니 싶어서 말이죠. 그래. 알았어. 알아볼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그러고는 당분간 여행 계획은 접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 정해진 후에 해야 그래도 아내가 안심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퇴직 후에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죠. 왜 아무 소식이 없어? 여기저기 이력서 넣었다며? 그게 힘드네?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은 곳으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조건에 맞는 곳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몇 가지가 있으면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회사 밖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리고 사업을 하겠죠. 퇴직 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와의 사이는 전보다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 아내의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당신, 내가 리모컨 아무 데나 두지 말라고 했잖아.
실수로 소파 사이에 리모컨이 들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찾던 아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틈이 있어서 종종 들어가곤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짜증을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쩔 때는 아내의 구박에 김 씨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온 방에 불은 다 켜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해? 작은 방에 불 켜놓고 있는 건데 얼마나 든다고 그래. 전기세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한숨을 쉬며 하는 소리에 김 씨도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세 아깝다는 말은 김 씨도 동의를 했지만 이런 게 정말 아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하루 종일 집에 있네 마네 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겠죠. 집에서 내가 놀아. 일자리 알아보고 있잖아. 집에 틀어박혀 있는다고 구해줘? 청소할 거리 늘어나고 나도 스트레스란 말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여행 가지 말라고 해서 여행도 안 갔잖아. 퇴직하고 바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 김 씨가 언성을 높이면 아내는 그제서야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퇴직금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그리고 요즘 수명도 길어져서 90살까지 사는 사람 정말 많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간 동안 벌이가 없다는 얘기잖아. 당신 심정도 이해해. 그래서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건이 괜찮은 곳을 고르려고 하니까 늦어지는 거야. 눈을 조금 낮춰볼게. 그제서야 아내가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딸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최근 들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퇴직 후에 1년 정도는 쉬면서 여행도 하다가 천천히 일을 구해볼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재촉하니까 김 씨도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검색창에 60대 일자리를 수시로 입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경비나 주차관리, 요양보호사, 보호센터 운전기사, 장례지도사 등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김 씨가 할 수 있을 만한 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죄다 탈락하니 이제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장례지도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나 원전기사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책상 앞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경비원이라도 해봐. 김 씨의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라도 하다가 좋은 자리 나오면 들어가. 그게 낫지 않아? 그래서 김 씨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원을 하고 보니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도 찾아갔지만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요즘엔 경비직도 경쟁이 치열해요. 젊은 사람들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직원은 팸플릿 몇 장을 건네며 형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나름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참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만큼 실망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아니, 경비는 안 한다더니 경비도 못하면 어떡해? 김 씨 스스로 마음속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아내의 입으로 들으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 때 아내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5층 아저씨, 택시 운전하던데. 나이는 한 70은 됐을걸? 그런 건 어때? 택시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던데. 1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자 아내는 김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뭐 당신 굶길까 봐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은 우리 나이쯤 되면 좀 더 여유롭게 살게 되지 않나? 자식들 집 한 채씩 사주고 부부는 골프 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늘 똑같은지 몰라. 아내의 말에 왜인지 김 씨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면 사업이라도 구상해 보던가? 하지만 김 씨는 그건 큰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던 자신이 카페를 차리면 잘 될까요? 아내는 지금 모아둔 돈 가지고도 불안하다고 말하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나 상상을 아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죠. 무엇보다 내성적인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업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역시나 돈을 잃을 수 있는 일을 하느니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어느 날부턴가 김 씨는 눈치가 보이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돌게 되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면접이 있어서. 그러면 아내는 김 씨를 힐끗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말수도 줄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쩐지 심적으로 더욱 더 구석으로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 밖을 나와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쌀쌀해져 밖을 나다닐 수는 없었고 뭐라도 해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김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재수. 한때 김 씨와 막역한 사이였던 동창인데 한 5, 6년 전부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박재수가 운영하던 작은 인테리어 회사가 커지면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았다가도 타이밍이 어긋나 몇 번 취소되다 보니 서서히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쯤 아내를 통해서 박재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직원도 여럿을 거닐고 무척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는 다르게 종종 동창회에 나가는 아내는 그런 소식에 밝았죠. 그러려니 하고 있고 있었는데 박재수의 이름을 보자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이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을 가져갔다 물렸다 하며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죠. 그러다가 김 씨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겠거니 싶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잘 살고 있냐? 안 그래도 요즘에 네 생각났었는데. 그런데 박재수는 무척 반갑게 김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망설였던 것이 무색하게 김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한번 봐야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워낙 바쁘게 지냈잖냐. 그래도 작년, 재작년부터는 좀 괜찮아졌어. 너는 왜 동창회도 안 나와?
동창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동창회에서 정의도 봤는데 그래? 지난해 동창회에서 김 씨의 아내를 만났다는 친구. 그래서 재수의 소식을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너 생각나서 부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연락했어. 한번 보자. 그러자 친구는 커피 한 잔 하자며 다음날 바로 자신의 회사로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주말까지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장이 좋긴 좋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김 씨는 재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의 5층에 있었는데 드림 인테리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젊은 직원들이 보였죠. 김 씨는 사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재수 너 진짜 출세했네. 출세하긴. 너희들 다 잘 살 때 난 빌빌거리다가 이제 와서 좀 핀 거지. 커피 마실래? 커피가 좋지. 친구가 사장실 한켠에 있는 커피 기계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향이 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의 근황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사업을 시작했고, 누가 이혼을 했고, 누구의 자식이 결혼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릴 때 친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얘기만 나누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용건이 있었죠. 김 씨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그래, 전화로도 그랬지. 부탁이 있다고. 뭔데 그래? 일 때문에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거든. 잘 놀고 있어? 친구는 짓궂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 놀기는 일자리 구하느라 바빠. 벌써? 그래서 혹시 일손이 부족하면 나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김 씨의 말에 재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침묵에 김 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쩐지 귀가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관련 전공자들이고. 그렇다고 네가 이 나이에 현장에서 하는 일을 배울 수도 없잖아. 아, 역시 그렇지? 애둘러 거절하는 말에 김 씨는 황급히 말을 물렀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너 잘 됐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업 수완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이 나이에 취직하는 것도 만만한 일도 아니고 말이야. 알지. 어쩐지 친구의 눈빛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염치 없는 부탁을 한 친구에 대한 적대감이었다면 김 씨의 마음이 편했을 텐데 연민 혹은 안타까움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쩐지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끼리 가볍게 장난처럼 물을 수 있었던 말을 자신이 너무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옛날부터 이래서 성격이 답답하다며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죠. 너 혹시 빚이 있다거나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 거면 차라리 내가 좀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렵긴. 그냥 퇴직하고 무슨 일 할까 알아보다가 재수 너 얼굴도 볼 겸 하고 온 거지. 김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시간 뺏었다. 나중에 술 한잔 해. 그래. 조만간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김 씨는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건물을 나오는 발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친구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장난도 아니고 친구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김 씨가 요즘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크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 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내와는 대화 한 번 없었습니다. 낮에 어딜 갔다 왔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하고 싱숭생숭해서 김 씨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일 때문에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자조적인 물음에 아내가 소파에 누워 김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다시 입을 때려는데 아내가 텔레비전을 향해 다시 눈을 돌리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휴, 나는 또 일구했다는 줄 알았네. 경비원이든 뭐든 된 다음에 말해.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나도 같이 취업준비생이라도 된 기분이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이것저것 재보고 자존심 챙기고 하느라 재취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경비원이라도 좋으니 뭐든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재수를 만났던 일을 얘기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창피하게 거긴 왜 찾아갔느냐며 화를 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재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나 하고 전화했지. 잘 들어왔지? 근데 실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 그게 정이 말이야.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김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재수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만 것처럼 급하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왜, 뭔데 그래? 아니, 지난번에 동창회에서 봤을 때 반가웠다고. 그러니까 너도 동창회 나오라고. 그 소리 하려고 했어. 김 씨는 실없는 친구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재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괜히 부부싸움 만드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나 봐. 여자들끼리 나눈 얘기 같은데 나도 본 적이 있어서 말해줄까 하다가 말았거든. 근데 이번에 또 보여서 공유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그리고 웬 캡처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같았습니다. 20명 이상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이었고 대화를 나눈 사람 중 주인공은 김 씨의 아내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보던 김 씨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남편? 사랑은 무슨, 남편은 노후 대비로 데리고 사는 거지. 앞으로 20년은 더 굴러야지. 돈 못 벌면 나이 들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남자 뭐하러 데리고 사니? 아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대꾸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병섭이한테 시집 갈 걸 그랬다? 그러면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그러자 누군가가 병섭이라는 동창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하니? 당장 전화해봐야겠네. 그러자 친구들이 또 키득거리며 웃는 표시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대수니?
노후 대비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야지 뭐.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 병섭이 전화번호 좀 누가 알려줘라. 농담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자들끼리 종종 남편의 험담을 하기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생각엔 그 수위를 넘은 것 같았습니다. 보자마자 가슴에 큰 돌이 얹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재수에게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간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을 전부 외울 때까지 말이죠. 김 씨는 속이 너무 답답해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가니 한기가 들은 듯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한 번도 김 씨 쪽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돈 못 벌면 데리고 살 의미가 없는지 아내의 태도를 보니 그 말이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제 진심이든 질 나쁜 농담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두들 듣는 곳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고 다른 남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농담을 하는 아내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 병섭이 알지? 그제서야 아내가 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알지? 이혼했다며? 그래? 몰랐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찜찜해 보였습니다. 설마하니 진짜로 연락은 하지 않았겠지만 대화를 나눴던 게 조금이라도 찔리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줄 몰랐다고 대답하는 것도 괘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일자리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아내가 이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당시엔 관심도 없어 보이더니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할 리가 없었습니다. 잘 안 됐어. 그러자 아내는 혀를 차며 김 씨를 흘겼습니다. 병섭이 이혼한 건 모르겠고 돈 많다는 건 들었네. 부동산 투자해서 잘 됐다는 것 같은데. 직장 다니면서 투자까지 했다던데. 그래서 연락은 해봤어? 무슨 연락? 병섭이한테 연락해 본다며. 남편은 노후 대비로 데리고 사는 건데 노후 대비 안 되면 이혼하고 병섭이한테 간다고 그랬지. 지금 당신 마음에 찰 만큼 노후 대비가 안 됐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김 씨의 질문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비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다른 여자 두어 명이 그러면 자기는 누구한테 연락해 보겠다며 재력이 있는 남자 동창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때문인지 남자들 사이에서도 사진이 오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거? 아, 어떻게 알았어?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농담. 역시나 농담이라는 아내. 다른 변명을 할 수조차 없겠죠. 설마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런 거 아니지? 병섭이는 그냥 재미로 한 말이고 연락처도 몰라. 그리고 노후 대비란 말은 나쁜 뜻 아니야. 다들 그렇잖아. 나이 들고 그러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당신은 내 노후 대비고 나도 당신의 노후 대비고 뭐 그런 뜻이었어. 그래. 오해 안 해. 김 씨의 대답에 아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김 씨라도 화를 낼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화가 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김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 일도 택시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했던 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의 실무 보조로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관련 실무 경력이 길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급여였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아내와의 일 이후로 김 씨는 눈에 불을 켜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때 동아줄처럼 예전 회사 계열사 공고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경비 안 하길 잘했다. 그치? 아내는 빼앗겼던 연금을 되찾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었고 김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후 주말이 되었을 때 김 씨는 아침 일찍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8시쯤 되자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빨리 차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 시간에 무슨 아침이야? 평소에는 아내에게 밥 차리란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보통 아내는 9시 넘어서 일어났고 밥은 11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뭐가? 아침 먹자는 게 이상해. 일하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게? 뭐? 말투가 좀 그러네. 아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배고파 밥 차려. 아내는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황당해하면서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럴까 싶었는지 말이죠. 혹은 요즘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국이 싱겁네. 아침을 먹으며 김 씨가 말했습니다. 간 제대로 맞춰. 뭐? 당신이 언제부터 음식 타령을? 내가 회사에 다니듯이 이것도 당신 직업이잖아.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뭐? 진짜 왜 이래? 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밥 차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안 먹게? 김 씨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쯤 김 씨는 또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점심 차려? 밥을 또 먹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먹을 때 먹지. 아니면 당신이 라면 끓여 먹어. 나도 좀 쉬게. 밥도 안 해주면 당신 하는 일이 뭐야? 뭐라고? 내가 당신 밥 해주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당신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지. 아내는 얼이 빠진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할 일 해.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그게 평생 당신 밥 차려준 사람한테 할 말이야? 왜? 우린 서로에게 노후 대비 아니었어. 나도 당신한테 노후 대비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래서 다시 취직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노후 대비 역할을 잘 내야 할 거 아니야. 그제서야 아내는 김 씨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여보, 전에 그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니, 밥 차려. 김 씨는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달그닥거리며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가 밥을 먹으라며 김 씨를 불렀는데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둘은 식사하는 동안에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주말은 그렇게 지나갔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엔 잘 먹지 않던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했고 아내는 또 별 수 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똑같았죠.
그렇게 서로 할 일만 의무적으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해. 몰라?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냥 비위 맞춰주고 있어. 취직도 했고 그러니까 봐준다. 아, 근데 불편하면 주말에라도 좀 외출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집에만 있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 얘도 참. 나이 먹은 남편 데리고 살아주는 여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상 하나씩 줘야 해. 안 그래?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김 씨는 못 들은 척 뒤를 돌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딱 김 씨의 요즘 상태였습니다. 얼마 뒤 감기 몸살이 심해 주말에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죽 끓여서 방으로 가져다 줘. 식탁 앞에 앉지도 못해? 그래. 약도 챙겨오고. 김 씨는 종일 누워서 아내의 수발을 받았습니다. 이리 와서 나 좀 부축해. 왜? 소파로 가게.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웠는지 소파까지 와서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솔직히 당신 이 정도로 아픈 거 아니잖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말 유치하게 자꾸만 왜 이래? 뭐가 유치하다는 거야?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봐. 뻐근하다. 여보,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 김 씨가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불만 없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더라고. 나도 내 역할이 돈 벌어오는 거니까 그거 하고. 당신도 그런 나의 노후를 또 책임져 줄 거 아니야. 나이 들어도 내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병수발 들어주고. 그런 게 부부 아니겠어?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당신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야? 아내는 꼭 충격이라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왜? 당신 말이 그랬잖아. 여보,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는 거야?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이고, 그리고 당신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 돈 못 벌면 데리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다 외웠었는데 잊어버렸네. 아, 앞으로 20년은 더 굴려야 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당신도 20년 더 굴러. 그래서 자꾸만 나 부려먹는 거야? 나는 당신 기분 상한 거 같아서 그거 맞춰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렇게 유치한 이유야? 내가 당신 부려먹었어? 이상하네. 그러면 당신도 여태 나 부려먹은 거야? 그러자 아내는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당신이 한 행동에도 다 농담이었다니까? 나한테 그런 농담을 했다면? 글쎄, 슬펐겠지. 근데 나도 함께 알고 있는 동창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니? 안 그래, 정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남들 나이 먹고도 다 안정적으로 돈 버는데 당신은 취직 하나 못해서. 내가 재수한테까지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알아. 나도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근데 당신은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내가 당신이랑 앞으로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해?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나 더 이상 당신 뒤치다꺼리 하는 거 안 해. 내가 밥 차리란다고 밥 차리는 식모야? 그래? 그러면 나는 회사 그만둘게. 뭐? 진짜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뭐 무섭다고 할 줄 알아? 아, 당신은 이 나이에 이혼도 안 무섭다고 했지. 그러자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안 무섭다. 이혼하면 내가 손해인 줄 알아? 이혼하면 여자들은 잘 살아. 고독사 하는 노인들? 다 남자야. 그래. 그럼 우리 둘 중에서 누가 고독사 하나 한번 보자.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 병섭이한테 시집 갈 걸 후회했잖아. 이참에 한번 연락해봐.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여보,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아내는 자꾸만 김 씨를 부르기만 할 뿐 달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듯이 자꾸만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어? 그 카톡 내용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해. 나 퇴직하기 전부터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몰라, 기억 안 나?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거야. 당신 돈 벌어오라고 화내고 빨리 일자리 알아보라고 짜증내도 참았어.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다. 아내는 망연자실에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엔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이혼 같은 거 두렵지 않다더니 사실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하지만 김 씨는 더는 아내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속 시원하다고 할 순 없지만 도구 취급당했던 자신의 심정을 아내도 어느 정도 느끼긴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는 2달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김 씨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에 아내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협의 이혼하는 대신에 김 씨와 아내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내의 얼굴엔 분노와 후회,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 같았으면 어서 달려가 위로해줬을 텐데 이제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잘 지냈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출근을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주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게 된 기간이 길었기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원래 잘 먹지 않았고 점심은 회사에서 그리고 저녁엔 대부분 사 먹었습니다. 가끔씩 라면도 끓여 먹고 반찬도 사다가 차려 먹곤 했지만 그마저도 귀찮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잘 살아갔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고독사를 하게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은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설마 전화를 걸어올 줄은 몰랐기에 김 씨는 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야. 아내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자신만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나 물으려고. 잘 지내? 잘 지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그렇지. 당신은? 무슨 일 한다던데? 지난주에 딸들과 통화를 하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잘해볼 가능성은 없는 거야?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노후 대비 뭐 그런 얘기 했던 것도 그렇고 당신한테 그렇게 대했던 것도 그렇고. 아니, 달라질 건 없어. 이제 각자 스스로 노후 대비하며 살게 된 것뿐이야. 난 잘 지내니까 당신도 잘 지내.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에 같은 조건으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도 무슨 일이든 한다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된 일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김 씨는 혼자 먹는 저녁 식사에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씩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죠. 3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결국 서로를 도구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김 씨에게는 이혼보다 더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진짜 돈 받을 건 아니지? 고모, 둘 다 공짜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에이, 그러면 나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 올케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고모, 아무리 그래도 2명씩이나 파마를 하고 하나도 안 주시는 건 그렇죠. 내가 앞으로 단골될 손님 데리고 온 건데 오히려 올케가 나한테 한턱 쏴야지. 정말 1억이야? 가족끼리.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현화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나이 먹고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못하겠다 선언하고 안 가면 그만이지만 현 씨의 영업장인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미용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 실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부대끼며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열자마자 시집 식구들을 잔뜩 끌고 오더니 당당하게 공짜로 해달라는 시누이. 그리고 동네에 아는 사람들은 죄다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습니다. 미용실이 아니라 시장통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 남편과 진지하게 의논을 하다가 이대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서울 깍쟁이라고 놀림을 당했는데 서울 깍쟁이가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친절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서울에서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20대 때부터 미용사 일을 했는데 30대에 첫 미용실을 차리고 그 뒤로 쭉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당신은 괜찮겠어? 거리가 멀어서 서울에 오가기도 힘들고 시골이라 심심하기도 할 텐데. 이 나이에 뭘 얼마나 더 활동적으로 살려고? 나도 한가한 곳 가서 지내보고도 싶어. 애들도 자주 못 보잖아. 애들 커서 다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살잖아. 어차피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뭐. 난 괜찮아. 거기서 조그만 미용실도 하나 차릴 생각인데 쉬지 않고? 그냥 뭐 장사 잘 안 돼도 용돈 벌이 정도는 하면서 살면 좋지. 벌써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시골이면 할머니들 머리 잘 볶으면 거기서 인기인 되는 거 아니야? 현 씨의 웃음에 남편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 고향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 씨가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현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그런 듯 했지만
현 씨는 말년은 그곳에서 남편과 오순도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날 생각에 들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손재주가 좋아 미용실에 단골이 많았는데 내려가서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 씨 부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작은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새가 싸서 다른 직원은 없지만 미용실 자체는 널찍한 편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나무 느낌이 따뜻했고 한켠에는 테이블과 소파를 뒀습니다. 현 씨가 평소에 식물을 참 좋아했는데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현 씨는 새로 정착한 시골 동네에서 다시 한번 미용실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많겠어요. 동네에 새로 미용실이 생겼다며 들어온 손님이었는데 머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드라이를 받으며 칭찬했습니다. 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드라이기 소리 사이로 대답했습니다. 새로 생긴 미용실이라 궁금해서 그런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왔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첫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손님이 꽤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처럼 종일 바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북적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심심하지 않게 살아갈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죠. 손님이 가고 잠시 쉬고 있는데 딸랑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빼꼼 내비친 얼굴에 현 씨는 속으로만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게. 바빠? 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큰 누나라 현 씨보다는 나이가 훌쩍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씨가 늘 대하기 어려워하던 상대였죠. 고모 오셨어요? 현 씨가 웃으며 신우이를 맞았습니다. 신우이가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장사는 되나? 아무래도 서울이랑 다르지? 손님은 계속 오셔요. 달라도 적응하고 있어요. 적응? 서울 깍쟁이가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시골 사람들이 더 얄짤없는 거야. 한 번 와서 별로면 다시 안 오지. 가시가 있는 말에 현 씨는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오픈 때도 와서 비슷한 소리를 하더니 마치 잘 안 되길 바라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이쪽에 살다 보니 매일같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시누이가 으뜸이었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장이 서는데 그 핑계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곤 했죠. 이런 건 예상에 없던 일이라 현 씨는 많이 당황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 우리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방문하는 사이였나? 가족인데. 커피 한 잔 드려요? 아니, 커피는 아까 마셨고. 오늘은 머리 좀 볶아볼까 하는데. 시누이의 말에 현 씨가 그녀의 머리를 보았는데 파마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야. 조금 풀린 것 같아서 신경 쓰여서 그래. 자연스럽게 착석하는 시누이를 현 씨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운부터 입으셔야죠. 현 씨는 벌써부터 힘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시누이의 수다를 빙자한 잔소리를 들어야 하기에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평소엔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오늘은 손님이 시누이였으니 말이죠. 내가 노파심에 하는 얘긴데.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해. 서울물 먹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안 돼.
알지? 그럼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자주 찾아뵙고 해. 노인네가 아들 며느리만 찾는데 몇 번 가지도 않았다며?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가까이 사는데 퇴근길에 한 번씩 들르면 좀 좋아? 그러는 시누이에게 매일 퇴근길에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가라고 하면 잘도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내 거리다가 머리가 다 됐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됐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머리는 잘하긴 하네. 도시 스타일이야. 그래요? 그런데 시누이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현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인데 공짜로 해줘야 하는 건가 싶었죠. 고모, 돈은 안 받을게요. 어머, 그럴까? 하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네. 조심히 가세요. 갈게. 내일 또 올게. 이미 머리도 했는데 내일 또 오겠다는 말에 현 씨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읽은 기색은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들어왔던 것처럼 딸랑 종소리를 내며 문 밖을 나섰습니다. 현 씨는 진이 빠지는 것 같아서 소파에 몸을 푹 묻었습니다. 차라리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빠마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도 시누이는 참 자주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남편 얼굴을 보는 만큼 시누이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용건은 다양했고 전혀 용건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 집에서 옥수수 쪄왔어요. 점심에 먹으려고요. 밥도 안 먹고. 요새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갱년기 아니야? 테이블 한켠에 올려뒀던 옥수수를 시누이가 허락도 없이 집어먹었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잘라 두 쪽을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를 홀랑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옥수수 하나쯤은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 뒤에는 간식을 넉넉하게 싸왔더니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며 또 홀랑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현 씨는 올케 소리만 들어도 자동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케 나왔어. 오셨어요. 손님 없네. 5분 전에 손님이 나갔는데 타이밍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뒤로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올케. 내 친구들이야. 아, 그래요? 이제는 놀러 오는데 친구까지 대동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머리 올케가 해줬다니까. 잘 말았다고 다들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내서 데리고 왔지. 잘했지? 웬일로 손님을 소개해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시누이 손님 둘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시누이는 잡지를 펼치며 소파에 편히 앉았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거울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저 언니가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미용실 오래 했다면서요? 현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렇다니까. 20년 넘게 했을 거야. 아마. 그치? 올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도 미용실 차릴 생각을 하지.
솔직히 누가 요새 나이든 미용사 있는 데로 가? 아무리 시골이라도 감각 있고 젊은 사람한테 머리 맡기고 싶지.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언니 머리 너무 잘 됐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입에 풀칠하고는 사는 거지.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하는 두 사람과 쉬지도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오면 소파에 쭈르륵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는데 그게 신우이가 되니까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대화 주제에 현실을 끼워 넣으니 말이죠. 여기 올케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다고. 우리 엄마가 아들 교육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데. 미용사랑 결혼한다고. 우리 엄마는 미용실이나 다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옛날 노인네라 그렇지 뭐. 빨간 루즈 바르고 머리 뽀글뽀글 볶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데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몰랐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남동생만 잘났고 현 씨는 남동생 덕에 미용실 차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죠. 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내면 돼요? 서울 미용실 가격 받을까봐 무섭네. 머리가 끝나자 손님 중 하나가 카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현 씨가 카드를 받아들려고 하자 어디선가 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에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가 내주게? 대신 커피 쏴. 그러자 여자 둘은 좋다고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요 옆에서 커피 사고 있어. 인사만 하고 금방 갈게. 여자들에게 말을 한 신우이가 닫히는 문을 보고는 현 씨를 돌아봤습니다. 현 씨는 신우이가 카드를 내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돈 받을 건 아니지? 고모, 둘 다 공짜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에이, 그러면 나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 올케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코까지 찡긋하며 웃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현 씨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우이 본인의 머리는 모르겠지만 데리고 온 친구들까지 공짜로 해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모, 아무리 그래도 2명씩이나 파마를 하고 하나도 안 주시는 건 그렇죠? 현 씨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니까 참았던 것인데 참으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단골될 손님 데리고 온 건데 오히려 올케가 나한테 한턱 쏴야지. 현 씨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정말 1억이야? 가족끼리. 신우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 씨는 할 수 없이 신우이를 보냈습니다. 돈은 받지 않은 채로 말이죠. 신우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셀쭉거리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쏜 척하며 커피를 얻어먹을 테죠. 그놈의 가족. 현 씨 같았으면 오히려 더 팔아주기 위해서 꼭 돈을 냈을 것이었습니다. 내지 말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안 받으니 신우이는 상습범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에서 미용실 하던 올케를 지켜 세우는 척했지만 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뭔지 현 씨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 현 씨의 미용실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신우이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80 중반의 시어머니는 천천히 미용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머리 하시게요? 엄마도 파마하실 때 됐어. 엄마, 여기 앉아요. 작은 시누이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예약 손님 오시는데. 얘야? 동네 미용실에서 그런 것도 해야 해? 우리가 먼저 왔는데 30분 있다가 와요. 그 전에 얼른 약 바르고 하면 되지. 우린 괜찮아. 우리 머린 천천히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현 씨는 당황했지만 성심성의껏 시집 식구들의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염색도 해야 해. 알겠지? 네, 시누이는 미용실 안을 제 집이냥 돌아다녔습니다. 스스로 커피도 타고 과자 바구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약자 명단에 떠 있는 노트북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장사가 그래도 꾸준히 되는가 보네. 네. 되긴 해요. 부지런히 벌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범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여자도 돈벌이를 해야지. 현 씨는 평생 맞벌이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게 시집 식구들은 현 씨를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당연하다지만 참 징하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잘해라. 네, 어머님. 그래도 시어머니는 나이 든 분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러서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어딘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올케 교회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일 때문에요. 주일엔 쉬고 우리 교회 와. 일요일에도 손님이 있어서요. 현 씨는 일요일에는 일찍 문 닫고 월요일에 쉬었는데 그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교인 현 씨가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핑계대기가 딱 좋아서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 다녀야 돈도 들어온다? 꼭 믿음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식당에도 교인들이 많이 와. 현 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혀를 차기는 하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옆에 있는 시어머니나 작은 시누이조차 교회에 안 다니니 아이러니했죠. 그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둘의 머리를 말고 소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약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둘째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출출하지 않어? 순대 좀 사올까? 잠깐만 기다려봐. 시누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10분쯤 뒤에 무언가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음식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떡볶이도 팔길래 좀 사왔는데. 엄마, 이것 좀 잡숴봐요. 떡볶이 안 먹어. 순대 잡숴요. 부드러워. 머리에 비닐을 쓰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틈을 타서 셋은 소파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현 씨가 손님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손님 계시니까 조금 이따 드시면 안 될까요? 냄새가 너무 나는데. 조금 있다 먹으면 다 불지. 그리고 올케가 몰라서 하는 소린데. 시골에선 다 이렇게 해. 미용실에서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하지. 서울선 안 그러나 보지? 아가씨도 와서 떡볶이 좀 먹든가. 아니에요.
올케는 이렇게 보면 참 장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유도리가 없잖아. 유도리가. 도대체 음식 냄새 풍기는 것과 장사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현 씨의 손님들도 종종 먹을 걸 싸오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런다면 현 씨도 참겠지만 가족이라면 더욱더 사업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민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케도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 하더만. 감자 같은 것도 싸오고. 아니면 시집이라 눈치 주는 건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다른 미용실들은 전부 이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 길이 없었죠. 하필이면 손님도 젊은 아가씨라 종종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현 씨가 한 번 더 얘기하자 신우이는 현 씨를 보며 더럽게 정이 없는 서울 깍쟁이라며 금방 먹고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올케 때문에 순대 먹고 체할 뻔했네. 시어머니도 둘째 신우이도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못 먹게 했다면 그건 현 씨가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엄연한 영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현 씨는 신우이의 행동을 그간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지 못했습니다. 뭐? 누나가? 매일 오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남편은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러고선 자기가 누나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며칠간은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잘 설득했다길래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올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더라. 며칠 만에 신우이가 찾아와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쪼르르 쫓아가서 일러 바치기나 하고 말이야. 남편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손님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나름 올케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러는 게 불편해? 아니요, 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까요. 그 아가씨는 가만히 있던데 올케가 지금 시집 식구라고 눈치 주려는 모양인데 그래도 가까이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 성국이만 사이 안 좋아지는 거야.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라 차마 대들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고. 나도 그렇게 뒤끝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국이한테 일러 바쳤다고 앞으로 미워하고 그런 거 안 해. 그러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처럼 쿨한 사람은 없다는 듯한 말에 기가 차서 큰 소리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도대체 현 씨의 남편과 남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서울에 살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신혼 초부터 이렇게 가까이 살았으면 아마 현 씨는 지금쯤 혼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는지 신우이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고 현 씨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습니다. 아마 남동생의 눈치였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발도 서서히 떨어져 갔습니다. 요새 장사 잘 된다더라. 네. 손님 많아졌어요. 요 옆에 방앗간 우리 교회 다니거든. 하루에 10명은 머리 볶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정말이야?
현 씨는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더 대답했다가는 한 달에 얼마 버냐 하며 꼬치꼬치 캐물을 걸 알았습니다. 지난번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나도 장사나 해볼까? 무슨 장사요? 아니, 뭐든. 동네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와줄 테니까 돈은 벌 거 아니야. 옳게 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뭐. 식당이나 해봐. 쉬워 보인다는 말에 현 씨는 뒤를 돌아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말은 쉽지.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로 몇 달 뒤에 식당을 개업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장사를 하던 식당을 인수해서 음식 메뉴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 씨의 미용실과는 5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현 씨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신우이가 바라던 일을 하게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바빠지면 현 씨의 미용실에 찾아오지 않겠거니 생각해서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주뿐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식당은 어떻게 하고요? 아줌마 있잖아. 지숙이 아빠도 있고. 손님 없어요? 곧 점심시간인데. 아이고, 팔이 날린다. 팔이 날려. 신우이는 소파에 털썩 기대앉았습니다. 나 머리 해야 하는데. 그러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없는 거 아니야? 참 안타깝게도 예약도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한산했는데 어떻게 알고 온지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리 얼른 하고 보내자 싶어서 얼른 가운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손님이 왔죠. 나는 천천히 하고 여기 손님 받아. 웬일로 그런 배려를 해준다 싶었습니다. 요 근처에 정많은 밥상이라고 식당 오픈했는데 한번 와서 잡숴봐요. 아, 식당이요? 우리 집 양반이 직접 농사 지은 걸로 나물도 만들고요. 내가 찌개를 진짜 잘 끓이거든. 맛이 좋아. 한번 와요. 아, 네. 갈게요. 이거 머리하고 바로 가요. 네? 진짜 맛있다니까 그러네. 현 씨가 파마약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우이가 또 손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홍보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데 젊은 손님이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현 씨가 신우이를 작게 부르자 그제서야 말을 멈췄는데 그때 또다시 손님이 들어왔죠. 카트하러 오셨나 보다. 저기 정많은 식당 알아요? 새로 오픈한 식당인데 한번 와서 잡숴봐요. 여기 미용사가 우리 올케거든요. 우리 올케 봐서 내가 서비스로 음료수 드릴게. 자꾸만 손님이 들어오자 이제는 신우이가 머리하는 걸 포기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정많은 식당을 홍보했습니다. 머리 끝나면 내가 식당 앞까지 모셔다 드릴까? 아이고, 알았다니까 이 아줌마가 자꾸만 그러네. 급기야 손님이 짜증까지 냈습니다.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난리야. 영감탱이가. 뭐? 영감탱이? 고모? 이만 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네? 손님? 죄송해요. 신우이가 그제서야 궁시렁거리면서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손님이 저러면 누가 미용실에 오겠느냐며 한마디 했죠. 그리고 신우이의 기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30% 할인되죠? 네? 할인이요? 아, 오픈 이벤트는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때도 20%였고요.
현 씨가 웃으면서 대꾸했는데 오히려 손님이 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많은 식당 다녀왔어요. 여기 영수증? 그러면서 신우이의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2,000원을 결제했다고 찍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몰라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손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만원 식당에서 식사하면 이 미용실 30% 할인해준다고 홍보했잖아요. 사기예요? 그러면서 식당 문 앞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다급히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신우이가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좋지 뭐. 올케한테 손님 갔나 보구나? 그러면 할인한 부분은 고모가 주시는 거죠? 아니지. 대신 올케도 미용실에서 머리하면 우리 식당에서 10% 할인해준다고 적어. 왜 미용실은 30%이고 식당은 10%인지 그것도 황당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말이 안 됐습니다. 손님이 머리를 한 금액은 파마와 염색을 모두 다 합쳐서 75,000원이었는데 30%면 2만 원 넘게 할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었다고 미용실에서 30% 세일을 해주라는 말인지. 안 그래도 주변 미용실에 맞춰서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면 장사를 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22,000원이나 깎아드려야 하는데 이러면 저 장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파마야 그거 원가 얼마 하지도 않잖아. 30% 할인해도 이득일 텐데 뭘 그래? 손님이 많은 게 장땡이지. 참 뻔뻔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다면 진작에 30% 할인을 했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손님은 제가 할인해 드릴 건데요. 적어놨다는 거 당장 떼주세요. 아니, 가족끼리 이럴 거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게 돕는 건가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옳게 웃긴다.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내가 설마 가족한테 해될 일 할까봐 그래?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일단 전화 끊을게요. 손님 앞에서 싸우고 있을 수 없어서 현 씨는 신우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벨소리가 울렸는데 소리를 꺼버리고 결제를 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할인 적용해서 계산해 드릴게요. 손님은 불쾌한 듯 했지만 결국 할인을 받아서 군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24,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들고 와서 클리닉이며 뭐며 머리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미 먹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습니다. 현 씨는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미용실을 30% 할인해 주겠다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한 뒤에도 그대로 있었죠. 현 씨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들어갔다가는 또 버릇이 있네 없네 하며 욕을 먹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근처에 있었다며 10분 만에 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 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씩씩거리면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쫓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신우이가 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이 잘 되면 내가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그래.
그러면 가족이 돼가지고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말이 돼? 먼저 물어는 봤어야지. 아니, 물어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야, 너 장가 가더니 많이 변했다. 서울 깍쟁이 만나더니 너도 깍쟁이 다 됐네? 이렇게 정이 없어. 정 타령하지 말고 제발 사람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란 말이야. 뭐? 상식? 너 좀 배웠다고 누나 무시해? 엄마 곧 오실 텐데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 남편 고향에 정착해 보려고 멀리서 왔으면 누나가 좀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사사건건 방해를 하냐고. 왜 못 살게 굴어? 다시 확 서울 가버릴까 보다. 참나? 이게 지 마누라 편만 드네? 내가 편 안 들게 생겼어. 와서 돈도 안 내고 머리 한다며. 가족끼리 무슨 돈을 내? 너 우리 집 와서 밥 얻어 먹으면 돈 낼래? 도대체가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한참을 싸웠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동네방네 소문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자 싸움이 멈췄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시누이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는 딸인 셈이었습니다. 또 바른 말을 하려는 남편을 현 씨가 말렸습니다. 참, 가족깔이 다 등지게 살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 식당을 나서는 현 씨의 뒤통수에 대고 시누이가 끝까지 한마디를 했습니다. 뒤돌아서려는 남편의 팔을 현 씨가 꽉 붙들었습니다. 그날 미용실로 돌아온 현 씨는 할인을 해달라는 손님을 2명 더 받았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떼고 왔는데 먼저 먹고 나왔던 손님인 모양이었죠. 그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자. 당신 사업은 서울이라고 사업 못하나. 이렇게 어떻게 지내? 하지만 현 씨는 선뜻 그러자고 하질 못했습니다. 현 씨는 시누이만 아니면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마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날마다 장이 서는 것도 정겨웠고 사람들도 참 좋았죠. 시누이만 없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로 다시 돌아갈 마음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모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당신도 봤잖아. 말이 통해야 얘기를 나누지.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현 씨는 식당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정이 중요하다면 뜻대로 해주자 싶었죠. 남편은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현 씨는 미용실을 하루 문 닫았습니다. 월요일이 아닌 날에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 씨는 이곳에 내려와서 알게 된 동네 사람들 몇몇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5명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헤어졌는데 잘도 찾아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모, 저 아는 분들이 이 식당에 한 번도 안 와보셨다고 해서요.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 어서 앉으세요. 여기 밥 맛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웃으며 지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6이서 2 테이블에 앉자 시누이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장자가 잘 안 된다고 하니 반가운 모양이었죠. 현 씨는 각자 1명씩 메뉴를 시킨 뒤에 추가적으로 메인 요리도 2개나 더 시켰습니다. 지인이 다 못 먹을 것 같다고 했지만 현 씨는 포장하면 된다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줘요.
시누이는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다들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일어났죠. 먼저 나가 계세요. 저는 잠깐 대화 좀 하고 금방 나갈게요. 현 씨는 지인들을 먼저 식당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기대 가득한 얼굴로 계산대에 서 있는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14만 8천 원 나왔네. 그나저나 올케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그렇죠? 저도 어제 고모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시 가족의 정이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어이구 그래? 거봐.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앞으로도 고모 식당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요. 그래. 14만 8천 원. 카드 줘. 현금이면 더 좋고.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설마 가족한테 돈 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뭐? 서로 상부상조 하자고 하셨잖아요. 저도 앞으로 단골이 될지 모르는 손님들을 5이나 데리고 왔는데 돈 달라고 하면 저 섭해요. 현 씨는 일부러 더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새 시누이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14만 8천 원 어치를 먹어놓고는 계산을 안 하겠다고? 금액이 중요한가요? 가족 간에 정이 있는데. 그리고 머리 공짜로 해드린 거. 지인분들까지 다 합치면 14만 원 정도는 돈도 아니죠. 안 그래요? 싱긋 웃으며 하는 말에 시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또 손님 모시고 올게요. 뭐야? 또 이렇게 공짜로 먹겠다고? 이게 말이 돼? 늘 남편과 현 씨가 시누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생각도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맞다, 고모. 제가 소개도 했으니까 한턱 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현 씨가 식당 밖을 나설 때까지도 시누이는 허공에 삿대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만 뻥긋거리며 말이죠. 나왔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시누이도 혹시 이 맛에 그랬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누나 가족 좋아하잖아. 집사람이 누나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예쁘게 봐줘야지.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럴 거야? 남편도 시누이와 몇 번 말을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좋아했죠. 몇 번 더 가야 해. 누나가 복수한다고 손님 데리고 오면 어쩌려고. 당분간은 예약 손님만 받을 건데? 잘 생각했다. 그리고 현 씨는 정말로 2번 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3번째 갔을 때는 안 받아주려고 하길래 돈을 내는 척을 하고 먹었죠. 그리고 시누이는 현 씨 부부의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니, 왜? 지금 손님 없잖아? 여기 이 언니 염색만 한다니까 그러네. 아, 이제 곧 예약 손님 오셔서요. 그럼 그거 끝나고 다시 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약이 있어요. 옳게. 어머, 죄송해요. 요즘에 손님이 많아져서 대부분 예약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부들부들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남편이 원천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하는 일 누나가 방해하게 두면 저희 다시 서울 올라갑니다. 정말이에요. 이번에 집도 다시 알아봤는데
현아 엄마가 말려서 제가 한번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단번에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보다 딸이지만 역시 딸보다는 아들인 옛날 분이었으니 말이죠. 그러자 그 이후로 신우이는 미용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 씨도 식당에 가는 걸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랬다가는 신우이의 가게에도 타격이 클 테니 말이죠. 그러자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현 씨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딸랑 울리는 문소리에 신우이일까봐 깜짝 놀라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현 씨는 남편과 함께 신우이의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또 공짜로 먹으려고 왔냐? 아니요. 돈 내고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누나도 머리 하려면 와. 대신 돈 꼭 내고. 진상 같은 행동하지 말고. 뭐? 진상? 그래.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 신우이는 씩씩거리긴 했지만 현 씨 부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등지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시집 식구들과 자주 왕래하고 지내도 상관없었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현 씨가 먼저 찾아가자 신우이도 그새 마음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예약해야지 돼? 누그러진 말투에 현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손님 없으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염색이 끝나자 신우이가 카운터 위에 현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휙 하고 가버렸지만 그게 나름의 화해의 신호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전처럼 얄미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의 누나이고 현 씨의 가족이 된 사람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의 얼굴 붉혀서 뭐하나 싶으니 현 씨의 뾰족했던 마음도 좀 둥그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